이려들아 이려. 네, 오늘 124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상당히 저는 앞으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료인데 우리 플랫폼 컨서머 팀의 오리나 팀장이랑 저희 심지현 연구원 나오셨어요. 이게 월간으로 계속 나갈지는 저는 장담 못 하겠는데 한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봐야죠. 근데 하여튼 오늘은 다양하게 플랫폼이랑 이제 갈수록 이쪽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꼭 유통시장 외의 기업까지 한번 뒤져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자료니까요. 앞으로 계속 많이들 반응이 좋으시면 계속 업데이트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너무 일주일에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는 엄청 비싸던데 수수료가? 수수료는 잘 모르겠고 근데 너무 편하니까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EBS 음식료 담당 심지현입니다. 네, 이베스트증권 유통 화장품 담당 오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제 댓글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주공남 주식 공부에서 남준아 거기 팟캐스트 거기서 이제 피터 케이님이 이제 운영자분이신데 블로그 들어갔는데요. 이리온 어떻게 구독하는지 상세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근데 실제로 댓글에도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 좀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댓글 중에 저번에 염동찬 연구원 퀀트 하실 때 잠깐 이제 한 두 분 정도가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윤쌤님 의견에 한 분은 이제 부자들이 현금으로 요즘에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집 산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은 굉장히 공감을 또 해주셨는데 한 분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또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가 전세 자금 대출 끌어들여서 산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좀 그런 좀 약간 다른 좀 시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돈이 많잖아. 잘 모르니까 꼭 전해주세요. 내가 모른다고.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썰러가지. 심지현이 뭐하는 시간을 하는데. 심지현이 오늘 처음 녹음하는 날이어서 네. 말을 워낙 똑부러지게 해서 전혀. 오늘 본론 들어가죠. 이 자료를 처음부터 기획하셨던 우리 오리나 연구원 얘기부터 들어보기. 어떤 자료를 이제 내실 계획이에요? 네, 일단 제목이 언플이잖아요. 저는 제목에 뭐야? 굉장히 힘을 많이 줬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왜? 뭐가 또 반응이 없어? 또 뭐야? 진짜. 아니, 언플 딱 하면 와, 야 대박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올 그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뭔가 아는 척은 해야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또 모르는 척하면 되게 쪽팔리잖아. 그런 거야. 네네. 오늘 샤테크 멋있는데. 샤넬. 저 샤넬도 알아? 빛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제 말씀 원자에 이제 플랫폼 할 때 풀을 이제 붙여서 저희가 보통 언플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제 언어 유희로 해본 제목이고요. 지금 모든 산업 내에서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자료도 썼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워킹하는지 또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참신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상장 및 이제 비상장 유니콘 기업까지 다룰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워낙에 급변하고 있고 산업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장사들은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렵고 또 이런 테마 및 테마에 맞춰서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상장사가 없다 보니까 유니콘 기업 다루는 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주제는 배달앱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워낙에 핫해가지고 될 것 같은 그런 이슈인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래서 제목이 이제 만약 집에서 주방이 사라진다면 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100년 전에는 집에서 옷을 다 만들어 입었고 그다음에 세탁기 생기기 전에는 다 우물가 가서 빨래했고 그리고 옷도 지어 입고 요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없어져 왔던 것처럼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의 친구들이 지금 새로 생기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번 달 자료에서는 국내하고 미국 쪽 배경 설명과 그다음에 관련 유니콘 기업 3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우리 심지현 연구원이 음식료 담당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파서 지금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가 뭐 지금 배달앱 시장이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지금 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또 아이디어 뱅크다 보니까 선전 연구만 계속하는 건 아니지. 예, 돌아가면서 저희 섹터에 맞게 이제 관련된 그리고 뭐 분야에 뒤로 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인 뭐 플랫폼 유통주들 쫙 저희가 커버리지하는 것도 추후로 추가해서 이제 다 커버리지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요. 오늘 그럼 이거 들어볼까? 심지어 연구원 시작해 보시죠. 네, 저도 이거 배달앱 시장을 굉장히 재밌게 썼는데 제가 배달의 민족 골드 배달이기 때문에 골드 배달은 뭐야? 한 달에 20번 이상 시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등급이 있어요. 넌 프로데클라는 뭐 등급이 뭔데? 저는 실버. 실버? 리나는? 전 그냥 기본 회원. 그래. 이게 샤넬을 입었기 때문에 배달보다는 레스토랑 가서 먹지. 레스토랑? 파스타 뭐 이런 것도 생면 파스타를 먹지 우리는. 그래요. 이 골드 회원에 이제 들어보지 뭐. 야, 그럼 수수료 엄청 날 텐데. 수수료 비싸던데 내가 보니까. 수수료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현재 배달앱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있다. 이 테마를 가지고 풀어냈는데 먼저 글로벌 시장 먼저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시장 전체 중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는 간편함을 중시하고 IT에 굉장히 친숙한 밀레니얼 이후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나 주거 밀집 등 밖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이 더 편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고 세 번째, 현재 배달앱 시장이 선진국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국가별 음식 소비 지출을 보면 신흥국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선진국 위주인 해당 시장이 신흥국까지 빠르게 확대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외식 발달이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귀족들이 이제 참수당하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셰프들이 밖으로 나와서 식당을 차리면서 외식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있어 보였어 지금. 있어 야, 역사까지 다 훑었다는. 아니 여기 심지어 연구 쓴 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외식이 발달했는데 근데 지금같이 플랫폼이 발전하는 시기에 역으로 다시 외식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요즘 다들 시켜 먹고 짜장면 배달해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다 같이 식당 가서 먹어도 다 핸드폰만 보는데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혼자 보는 게 그렇게 이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정적 시각이 너무 강해. 삐딱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네, 현재 온라인 식사 배달 서비스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플랫폼에서 주문하든 식당에서 주문을 하든 식당이 주문을 받고 음식이 식당에서 고객에게 직접 배달되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입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데 음식 주문과 배달이 모두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형태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보다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식사 배달 시장의 메가 트렌드 두 가지가 이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모델에 집중하고 있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 말까지 이렇게 떨어 갑자기 또 우리가 더 헷갈려. 그렇지만 식당이 배달 주문을 받을 때 자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그쵸. 있고 또 플랫폼 배달 직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배달사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고객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타입은 고스트 키친이라고 해서 싼 곳에 주방이나 허브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여러 레스토랑을 이제 개설을 해서 고객을 매장에서 받지 않고 배달만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독립적인 고스트 키친도 있고 식당이 보유하고 있는 고스트 키친도 있고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고스트 키친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희 옛날 야식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그거랑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돈가스, 뭐 막국수 같은 식당에 다 전화번호도 만들잖아. 받고 전화번호만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세련된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메가 트렌드 두 가지를 어디 얘기하는 거야? 10페이지 그림 네, 얘기하는 10페이지. 페이지 좀 얘기해줘요. 우리가 네.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10페이지 식사 배달 시장의 메가 트렌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중개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배달 시장은 소위 식당을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대 모아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의 식품 혁명은 중개자를 벗어나서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이을 수 있다.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게 뭔데? 지연이 말 잘하잖아. 오늘 왜 긴장해? 제가 옆에 있어서 제가 아니, 네. 방금 설명드린 플랫폼에서 고객의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글로벌 배달앱 시장이 투자하고 있는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이해했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13페이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밑줄 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지금 빨리빨리 하고서 끝내고 싶은 거야. 지연이는 지금 앞에도 막 이사를 넘어가가지고 벗어나고 지금 빨리 이 인간들이랑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당신과 나한테 벗어나고 싶은 거야, 지연이는. 근데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니까. 그래 13페이지. 그렇다고 해서 식사 배달 시장이 당장 직접적으로 뛰어든다, 식당과 연을 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중개 플랫폼은 전체 배달앱 서비스 시장 중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맹 식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형을 확장해야 된다. 하지만 두 번째 모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개업 자체가 대부분의 중개업에서 중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모션 혹은 식품 R&D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기술 회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땐 오히려 식당 경영자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자주 먹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플랫폼이라는 건 플랫폼 전체로 놓고 우리나라 건 그거 아니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다 확동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배달의 민족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전단지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냥 짜장면 시키는 배달맨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배달의 민족이 돈 많이 벌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뭐야? 거기에 입점한 식당들의 젓가락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뭐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 그런 거를 판매하는 거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배달 데이터 쌓이면은 이 지역에서는 몇 시간대에 몇 살에서 몇 살의 사람들이 뭐를 많이 시켜 먹는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밀키트로 준비해서 아예 판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편의점에서 결국 나중에 잘 팔리는 과자를 자기네가 자체 브랜드화 시켰듯이 그런 거랑 마찬가지. 비슷하게 가겠네. 똑같이 가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오히려 자꾸 심지현 형은 뒤로 가고 싶었는데 계속 나 앞으로 가는데 계속 뒤로 가고 근데 나 계속 앞으로 갈 거야. 11페이지, 12페이지를 아마 자료를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만 마치 배달이 잘 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안 되는 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거든. 맞아. 옛날에 그랬는데 맞아. 전 세계는 규제가 풀리면서 훨씬 진화했고 맞아. 우리가 오히려 좀 이제는 더딘 느낌까지 난 받고 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데도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규모들이 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도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진짜 길거리에 거의 한 20-30%? 길거리 트래픽의 20-30%는 다 그 메이투안 디엠핑이라고 그 아니면 알리바바가 투자한 으얼러머라든지 이런 배달 앱들 오토바이가 정말 계속 들어오고 제가 스타벅스에 중국에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 빌딩, 오피스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였거든요. 근데 계속 들어옵니다. 배달. 이번 주 어디 놀러 가? 네? 이번 주 어디 놀러 가? 이번 주에 부산. 휴가를 냈길래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거 왜 말씀하세요? 어디 아니, 직장 내 괴롭힘? 야 이거까지
근데 아니 굉장히 이제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쉑쉑버거 먹고 싶어. 네. 매장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다 갖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그런 게 우리나라는 배달료가 되게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그리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게 저희 여의도 자주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너무 늦게 와요. 네, 주문이 많아가지고. 네. 알았어요. 네, 오늘도 시킬 건데. 심지어 연구원이 지금 또 말하다가 중간에 끝나가지고 내가 왜 자꾸 그러가 넘어갑시다. 그래. 그리고 탄력 부분 볼까? 탄력?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배달 시장의 문제점이 최저임금 등 인력이 비싸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두 번째로 배달 인력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배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떨까 봤는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 플랫폼이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계약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복지나 초과수당 등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일부는 노조 문제가 있고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현재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인력이 필요한 정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스트 키친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버라던가 그 기타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고스트 키친이 또 선진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달이 되고 있냐면 배달이 아예 용이한 물류 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거기서 배달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배달을 더 여러 음식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근데 맛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데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비즈니스와 또 연동된 로봇 비즈니스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그래서 산업이 이제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는 꼭 반드시 굉장히 소량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플랫폼 맞아요. 비즈니스 공부부터 우리가 리서치를 해갈 거잖아요. 결국은 전부 다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로봇 비즈니스와 다 이게 섞여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이 15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예 가정에서 해먹는 요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아니야, 이건 내가 반드시 난 해먹을 거야. 근데 1인 가구는 뭐 굳이 해먹진 않겠죠. 제가 놀란 게 최근에 이런 식의 그 집 주거 형태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죠? 옛날에 원룸 형태가 이렇게 많았다면 건설업자들이 거실 같은 거 공유하고 맞아.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개념. 근데 내가 놀란 게 이런 업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동산 개발 관련돼서 쉐어하우스 같은데 필수 요건이 각자 이제 샤워할 수 있을 방마다 있는 건 좋고 나머지는 그 주방이 큰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야. 전자레인지 같은 거 있어. 안 해 먹으니까 거의. 그리고 쉐어하우스가 입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굉장히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배달이 잘 오니까. 그런 조건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자체가 그거 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근처에 스타벅스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왜냐면 거실은 스타벅스 가면 되니까.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참 큰일 났다 진짜 그랬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식당의 키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면 같이 대화하고 먹고 이런 거고 간편식 내지는 이런 거 있잖아. 밀키트. 그치. 그냥 이런 재료를 줘서 그냥 해먹기만 하는. 그래서 하여튼 인건비 부분은 정말 싼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인 것 같아요. 원래 가장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요리거든. 얼마 이거 안 느껴져? 이혼복 아저씨 나와서 막 요리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요리하는 거. 저는 주말에 제가 하거든요. 한 번씩. 왜? 방송에서 당신만 맨날 가정적이고 뭔가 아니, 나는 안 해. 저는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그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자기 요리하는 거 간단히 팁을 알려주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해 본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생각보다 좀 쉬워서 혼자서가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어렵진 그래요? 않더라고요. 근데 고기는 시간이 뭐 진짜 먹어? 많이 걸리고 저도 최근에 덴마크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자몽. 이것저것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것도 실패했지. 근데 진짜 재료 준비하는데 손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들어요. 그게 자몽을 일단 까야 되거든. 우리 와이프가 나 한번 살 빼보겠다고 정말 온갖 준비를 다 해줬는데 자복도 처음에 먹을 뻔했는데 어우씨 나중에는 나 맨날 자몽이랑 계란이랑. 정말 좀 올라올 뻔했어 계란 때문에. 그래서 밀키트가 잘 되는 진짜로. 게 재료를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소량만 네,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잘. 용기 자체도 우리가 뭐지 옛날에 가스 보일에서 볼 바뀌었잖아요. 거의 네. 주거 형태가 지금 최근에 그 뭐지 그 인덕션. 인덕션은 바뀌면 인덕션 다 바뀌었잖아. 맞아요. 뭐 냄비 같은 거 냄비랜다 뭐 바뀌었는데. 저 친구 혼자 사는 친구가 야 너 오이 2,000원이면 얼마인 줄 알아? 얼마난 줄 알아? 근데 이만큼이라는 거 2,000원이면 혼자 사니까 오이를 먹긴 먹는데 그죠, 그만큼 맞아요. 사면 다 버린다는 버려야죠. 거예요. 그래서 밀키트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연구는 배달만 해 먹어 거의 안 해 먹어요? 저는 요리도 많이 해 먹어요. 그래? 네. 다 착한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막. 정말 최근에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해서인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신 것 같고 되게 나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덴마크 다이어트 하니까 갑자기 악몽이 생겨나서 내가 진짜 자몽의 악몽. 너 진짜 하고 얼마나 됐어? 이제는 안 해요. 근데 했었어요. 해서 네. 성공한 거구나. 아니 와, 성공하지는 진짜 못했는데. 처음에 이건 먹으면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맛있는 거. 계란도 먹고 계란 막 식빵도 했는데, 한 장 있고. 나중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못하고 뭔 얘기하는지 까먹었네 중간에. 이거 말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 그냥 꼭 네. 자료대로 다 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자료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 하여튼 요 분은 되게 로봇 비즈니스 쪽에서도 되게 고민 많이 하더라고. 배달 자체 로봇만으로 특화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네. 있고 상당히 커지고 있어. 국내가 어때요? 내가 관심은 국내인데 배달앱 시장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때? 국내도 여기 17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5년 동안 30배나 성장한 시장인데 30배. 15조? 아 배달 앱을 통한 게 3조인 거죠 그러면?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거를 투자할 수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말이야.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첫 번째로 서울 등 주요 지역이 주거나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배달이 좀 더 쉽고 두 번째로 IT에 특히 익숙한 밀레니얼 이하의 세대가 존재하고 세 번째로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세계에서 거의 1위에 가깝게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이 배달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고속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총 인구 대비 배달앱 사용자 비용이 10명당 2-3명이기 때문에 나도 안 쓰니까. 설비면서 전화하세요 그럼? 아니 중국집에 전화로 배달하거나 피자헛에 직접 시키거나. 그래서 아직 그러신 분이 많죠. 전화하는 거 아직은. 너무 싫어요. 왜? 특히 요새 친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화하기 근데 싫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배달앱을 깔아서 봤어요. 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전화로만 잘 안 되는 데들이 많은 거예요. 가서 사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떡볶이도 내가 좋아하는 데가 있다면 내 스타일이 그런데 나는 내가 직접 가서 사갖고 그런 수고를 할 때 즐겁잖아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가방 살 때 즐겁듯이 그쵸. 음식이라는 것도 나같이 살찐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는 사러 갈 때 그 자체가 즐거운 거야. 하세요, 왜? 아니 우리 와이프랑 맨날 싸우는 이슈인데 난 그 자체가 즐겁다. 왜 밥 먹으러 어디까지 다니는 거야? 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지. 가는 동안에 내가 맛있는 게 먹어야지 가고 먹으면 약간 허무하죠. 여행도 그렇잖아요. 가서는 피곤하지만 먹고 나면 불쾌해지고 허무감 때문에. 근데 배달이라는 것도 되게 음식을 가볍게 여기게 될 것 같아. 자꾸 시켜 먹어버릇하면 나는 이거 누가 보니까 진짜 저거 또라이 아니잖아. 근데 앱에 있는 그 식당들이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아니야? 많이 시켜 먹는 사람이. 그 일반적인 식당에 배달 코너가 있고 그 프리미엄 코너라고 해서 그 배민의 배달 그 배민 라이더스 거기가 비싸더라고 수수료가. 네 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나는 주변에 뭐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예전에는 가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입점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켜 먹는 거죠. 배달 오는 동안에 그 맛이 떨어져요. 아, 그런 거예요. 치킨도 가서 먹어야 음식은 딱 나올 때. 네. 빵도 아무리 푸짐 그건 빵도 그렇죠. 빵 나오는 시간을 알고서 먹으면 네. 훨씬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음식 얘기 나오니까 흥분을 하는데 배고프다. 근데- 아침도 못 먹었는데.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배드랍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정말 업체가 나 배민 라이더스 나도 가끔 썼어요. 얘가 의외로 괜찮은 게 많이 갖다 주더라고. 뭐 설빙? 아니 멀리 있는 식당 거를 뭐 이태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버거인데 그건 배민 라이더스에 있어가지고 그랬지. 치킨 그런 요인에다가 한국 특수 요인이 하나 가세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1인 가구 요새 그치. 뜨고 있는 1인 가구가 이제 이 배달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제 원래 외식 시장이 가족들이 나가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이끌고 있었는데 현재는 1인 가구가 외식 시장을 거의 100조까지 견인한다 이런 맞아요. 데이터가 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료를 20페이지에 이 자료를 보면서 20페이지 22번 그림에 이걸 보고 모닝 미팅 때 제 옆자리 정우식 연구원이 야 너무 이거 슬프지 않냐? 왜? 여자가 더 지금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지금 더 당연하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슬프다고 옆에서. 1인 가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모든 시장을 다 바꾸고 있어요. 저 1인 가구로. 왜냐하면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옛날에 원래 오늘 분명히 댓글에 이상한 거 달릴 건데 제발 중간에 세미나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달릴 건데 얘기할게 그냥. 네. 근데 이거 어제 술자리에서 내가 했던 얘기야. 네.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왜 경제 구조가 어떤 구조냐 봤을 때 옛날에 사냥해서 먹고 살 때는 이 네. 남자가 뭔가 갖다 줘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소프트한 시대로 바뀌니까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율이 바뀐 게 남자가 이제 어제 뭐가 나왔냐면 그 남자 일본 연예인 중에 그 우리나라 뭐 신화 같은 밴드가 있어요. 신화라는 그 나이 든 사람들. 네. 아니, 기무라 이거 또 다쿠야 이게 있는. 기무라 다쿠야는 스맵이고 스머프고 네. 스머이고 또 저기 토키오라고 거기에 어. 멤버가 나이가 50인데 22살이랑 결혼을 했더라고. 누가 또 욕 나오겠다. 근데 이제 그 결혼 나이 차 많은 결혼들이 여자도 연상이 뭐 10살 아래 남자랑 결혼하고 이 모든 결혼이 왜 생겼냐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봤더니 경제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지도가 경제에 의해서 생겼던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부양해야 되는 그게 가족의 성질인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니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 그런 책을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나서 막 어제 그 얘기를 했던 이제 분노를 하더라고. 누가요? 또 그럴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뭐 왜 형은 매사에 그 결혼이라는 게 뭐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경제력이냐. 근데 이 사회 트렌드는 뭐냐는 거지. 왜 홀로 1인 가구가 들리고 편하니까. 굳이 필요성을 안 느끼니까. 그래서 커질 비즈니스가 펫 산업. 뭐 1인 주거 형태가 다 바뀌는 거지. 맞아요. 지금. 정말 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상세 여부는 뭐야? 난 표육도 좀 설명을 해줄래? 표육. 이게 확대가 더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 17페이지에 설명했던 배달앱 사용자 비율 전체 음식점 중에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율이 배달앱 사용자 비율보다 훨씬 적은 전체 음식점의 7.6%만 되게 사용하고 적다는 거잖아. 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설명했던 가맹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외형을 늘릴 수 있다. 이게 국내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 사이. 네네. 이제 배달이 아직 안 되는 맛집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표였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커진다. 네. 1인 가구가 주도한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요? 여기다가 최근 신생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아한 형제들, 사명이 우아한 형제들인데 거기와 요기요와 배달통을 갖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이렇게 두 기업이 요기요 배달통이 같은 데가 갖고 있는 거야? 네, 원래 네. 각각 있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영국계에서인데 이 두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딜리버리 히어로 영국계예요? 나 이런 거 전혀 몰랐어. 그래서 기존 기업이 이 두 가지 회사고 여기다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신생 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형태인데
크게 구분을 해서 쿠팡이츠나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우버이츠 같은 플랫폼 위주 기업들, 그리고 교촌치킨이나 맘스터치, 뭐 롯데리아 같은 프랜차이즈 배달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뒤에서부터는 그 각각의 형태들의 사업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략들에 대응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렇지만. 설명되어 있다고. 그냥 배달이 원래 두 업체가 메인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도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크진 않잖아. 네, 이제 왜 그런 거야? 그 가장 큰 이유. 2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버이츠가 곧 떠나는데 사업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접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 일단 기존 배달 앱과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게 우버이츠가 원래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프리미엄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뭐 배달되지 않았던 완전 맛집이라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호텔식 같은 고급식 이런 것도 배달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저 국내 배달 앱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차별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 또 마찬가지 다른 기업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배달 파트너 확보할 때 인력 부족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버이츠가 우버처럼 그 라이더들을 공유해서 그 라이더들이 배달하는 형태인데 이 라이더들이 다른 배달 앱에서도 일을 하고 그런 그 또 다른 앱들은 또 다른 배달 대행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버이츠가 또 파트너가 부족해서 좀 딜레이가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또 우버이츠가 수수료가 좀 수수료가 좀 컸다는 구조인데 여기에 배달 팁이 또 더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은 또 해외에서 이렇게 원래 이게 비싼 거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해외에서 우버이츠를 써본 적은 없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우버이츠도 써봤어 여기는? 배달의 민족 다음으로 많이 써봤어요. 얘 진짜 많이 써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온 여의도에서 광고하고 있는 걸 한 1년 전에 봤는데 그때 배달 팁이 아예 없었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배달 팁이 있었는데 그때 우버이츠는 완전 무료 배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많이 썼고 중간에 한 2,500원 정도 배달 팁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하고 결국 이렇게 국내에서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살아있는 얘기를 해줘. 카카오도 그렇지.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서비스인데 작년쯤에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좀 들고 나온 서비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써본 친구 말로는 그렇게 배달 선택지가 다양하진 않다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안 써본 사람이 적다는 거는. 그리고 그다음 요즘 이커머스 기업들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쿠팡의 쿠팡이츠와 위메프가 있는데 이커머스 기업들이 배달을 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그 오프라인 원래 유통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커머스 시장에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던가 마케팅 이런 걸 굉장히 밀어붙일 수 있고 밀어붙이면 또 지금 신생기업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데 유리한 구조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플랫폼 위주의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커머스 기업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게 요점이었고요. 재밌는 게 중간에 공문을 보다 보니까 쿠팡과 우한 형제들과 서로 이게 뭐 서로 신고하고 싸우고 있네. 쿠팡은 원래 무료로 하고서 막 시장판을 한번 흔드는 스타일이잖아. 네, 흔드는 스타일이고 저도 이제 쿠팡이츠 또 하려고
등록해놨거든요. 쿠팡을 하면 무조건 소비자한테 이득이잖아. 걔네가 손해 보는 거니까. 아, 그쵸. 그래서 지금 방금도 카톡이 왔는데 이제 주문이 곧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쿠팡 이제 보내 이렇게. 쿠팡 있지 제가 배달 파트너로 등록했으니까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배경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쿠팡 파악한다고 배달 파트너 이거 알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배달 나간 적 없잖아. 아직 없어요. 네. 가는데 갈 거예요. 유튜브 찍어야 돼가지고. 미안해. 하여간 돈을 안 줘서 좀 찍으러 가요. 또 그 말은 사전에 맞고. 하여간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주문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을 알려줘요. 내 생각에도 동일한 식당이에요. 근데 수수료 적게 받고 쿠팡은 저가 공세하는 스타일이니까 고객한테도 싸게 가져가고 가맹점한테도 싸게 받으면 배달의 민족만 쓸 필요는 없다. 사람들 하면서 쿠팡 갈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배달의 민족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지? 이렇게 보는 게 맞나? 그리고 쿠팡이츠는 이제 친구들이 먼저 써본 친구들이 뭐 배달 수수료보다도 굉장히 빨리 배달되는 게 장점이라고. 친구들이 다 배달만 해서 먹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이더로 바로 배정이 돼요. 라이더로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지금은 안 되는데 물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주문을 해요. 케찹을 막 그 최소 주문 금액만큼 케찹을 주문하는 거예요. 케찹 나중에 제가 먹어도 되는 거니까 주문한 다음에 그 가게 옆에서 주문을 자기가 해요. 그 다음에 그 주문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팁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그 물건을 받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내가 이게 비슷한 걸 보는 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내가 어느 나는 떡볶이가 두꺼운 가래떡 같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그거 좋아해. 그래서 그 떡볶이집이 그 강남 어디에 있어요. 난 이제 거기까지 꾸역꾸역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이제 오뎅이나 먹고서 있는데 그 라이더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갖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먹고 싶은 어떤 주문하는 사람들 사서 갖다 주는 거겠지. 그렇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었던 라이더들일 거고요. 네. 거의 주문이더라고 요즘.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사가거나 거기서 잘 안 먹는데 꾸역꾸역 거기서 먹었지 나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지? 저는 밀떡 좋아해요. 밀떡? 네. 그것도 괜찮지. 밀떡은 약간 괜찮은 데가 또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떡볶이는 참 우리나라 대단한 음식이야. 넘어가고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쿠팡이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배달의 민족만 거의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거기서 이제 물론 입점 업체도 많은데 거기에 보면 리뷰들이 정말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운 음식점에서 뭔가 시켜 먹고 싶을 때 그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맞아. 거기 리뷰들이 많으니. 근데 다른 앱 제가 배달통도 써보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피드백이 적으니까 이거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쿠팡이츠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존에 너무 선도업체라 좀 따라잡기가 이런 또 요인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를 보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 다른 배달 앱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수료 없이 시켜 먹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네이버가 요새 쇼핑하고 나면 후기 남기면은 포인트 막 주거든요. 500원씩. 그게 데이터예요. 네,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같고. 플랫폼 비즈가 그거. 네. 그래서 쿠팡도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뭐 리뷰를 남기면 로켓페이로 충전을 좀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한다면은 뭐 많이 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위메프 이것도 상당히 마지막 문장이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오리나 연구도 다뤘지만 공유 주방과 같이 해서 게러지 키친? 가라지 뭐 이런 거 같이 뭘 한다고 하길래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난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구조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비즈니스 이제 국내 배달앱 시장도 공유 주방이라던가 뭐 고스트 키친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되고 있다. 이런 의도로 썼어요. 내가 왜 누가 보면 저 꼰대 상사다 이럴 것 같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앞에서 지금은. 처음 녹음해서 그래요. 네, 신기하죠. 한 번만 더 녹음하면 원래 긴장 안 하죠. 긴장 안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가 긴장한 거야 지연이는. 알잖아. 오리나만 무서워해.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또 맥이 있잖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맘스터치도 정말 엄청 시켜 먹는 데가
그 치킨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싸이버거? 맛있어. 싸이버거. 자, 이거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많잖아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굳이 배달앱 시장에 합류하진 않지 않아? 지금은 자체적으로 배달을 그러니까. 앱에서 그러니까 국내는 지금 그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배달 앱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독립 계약을 하면 그 배달 앱에서만 주문이 되는. 이런 기업들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비즈가 되게 많잖아요. 얘네들이 자체 배달앱이 아니라 어떤 배달앱과 회사와 MOU 맺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 그런 거는 포착되는 게 없나? 그런 그 배달앱 시장 회사가 되게 커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거겠지? 네, 근데 기존의 배달앱에서 패스트푸드가 주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그냥 본인들 앱에서만 독점적으로 했다가 이게 거기서 주문이 많이 안 나오니까 기존 배달앱까지 특정 지역에만 오픈을 했다 이런 걸 들었거든요. 맥도날드가 동네 자기 있는 지점 몇 킬로 반경만 가요. 그 벗어난 것들은 그렇게 주문하는데 그건 내가 더 많이 주문해봐서 알아. 패스트푸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고 배달앱 시장 이쪽도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전략들의 요점은 지금 이 전략들이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태우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고 배달료를 높인다던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고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향후에 더 인력 수급 문제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에 글로벌 트렌드에서 설명드렸던 탈중개나 탈인력의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아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데 미국은 어때요? 네, 미국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미국 대형 음식료 회사들을 빅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보통 음식료 업종이 필수재라거나 뭐 좀 방어주 성격을 띠기 때문에 또 정부의 규제도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식료 회사는 혁신이 좀 없지 않느냐, 또 그 혁신이 없기 때문에 확 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형 음식료 회사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미 혁신을 이룬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인수하고 투자하는 걸로 이제 여기에 대처하고 있어요. 이제 R&D를 통해서라기보단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대형 온라인 식사 배달 서비스 기업도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설명드렸던 딜리버리 히어로의 공격적 M&A를 통한 진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7페이지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외형을 키웠는지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으로 특히 미국 식사 배달 시장은 지난 3년간 벤처 캐피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8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요.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 말고. 네. M&A 흐름이 유럽이나 미국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 M&A 흐름만 따로 보면 39페이지 그림 39번처럼 점점 늘어나는 최근 3년간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정확히는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주요 식사 배달 스타트업이 초기에 시장이 자리 잡았고 이후 굉장히 빠르게 밸류에이션을 불리면서 본격적으로 음식료 스타트업 시장에 더 많은 신규 경쟁자가 진입한 이런 구조고 2005년, 2017년 사이엔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에 미국이 경쟁 심화가 되면서 또 빠르게 M&A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심화가 뭐 어떤 식으로 경쟁 심화가 됐고 어떤 식으로 뭐가 시작했고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말을 하니까 좀 내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자료에서. 그러니까
식사 배달 서비스 스타트업이 약간씩 서비스 종류를 다르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몇 개 큰 플랫폼 회사들이 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본인들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늘리고 고객을 확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40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지금 미국의 온라인 식사 배달 서비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그럽합, 우버이츠, 도어대시 이렇게 3강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세 회사가 대체로 M&A를 통해서 외형을 불린 케이스입니다. 뒤에 기업 분석 파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네. 그냥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갔을 때 구체적으로 도어대시가 사실 IPO 하면서부터 이런 게 흐름이 됐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잖아요. 뒤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네.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상강체인데 꾸준히 이렇게 될 거로 보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온라인 배달 서비스 시장이 어떤 업체가 크고 어떤 업체가 좀 약간 약점을 가질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업 자체의 사업성도 봐야겠지만 M&A 흐름을 좀 더 먼저 봐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41페이지에 몇 가지 유력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그래서 현재 우버가 도어대시를 인수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룹업의 점유율이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그룹업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점유율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룹업이 거의 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아마존이 이제 여기 식사 배달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 철수를 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4강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시나리오는 뭐뭐뭐이고 B는 뭐뭐이고 C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알았지? 하고 아니 내가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도 좀 이게 시사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배달 서비스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성장하는 비즈니스는 원래 많이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이게 과점화되는 경향인데 배고파서. 죽은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배 아프다 배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좀 그런 M&A 이슈가 굉장히 우리 시장도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 네. 애널리스트고 이제 처음 이제 데뷔하는 시점이니까 하지만 맞던 틀리던 중에 내 논리를 갖다가 확연하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기업 부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엄청 좋아하는데 몇 페이지 뛰어넘었더니 갑자기 네 하고서 바로 배달의 민족 우아하는데 합시다. 이제 배달의 민족 캐치프레이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로 열었는데 배달의 민족은 2010년에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고 서비스 종류가 처음엔 좀 적었는데 그 안에 배민 라이더스라던가 또 며칠 전에 새로 추가된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서비스 종류를 늘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새로 추가된 게 뭐예요? 그 가장 빨리 배달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해주는 게 있는데 첫날에 써봤어요. 번쩍 배달이라고 지금 베타 상태인데 왜 혼자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은 거 알아. 네. 여기 있구나. 그래서 원래는 배민라이더스랑 또 그냥 일반 배달이랑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 편의점 식품 다 배달되는 배민마켓도 새로 생겼고 1인분 배달되는 거 모아놓은 코너도 새로 생겼고 굉장히 뭔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일 좋게 쓰고 있는 것이 배민마켓인데 이제 배달료 없이 편의점에 모든 식품을 배달해주는 그래서 요새 이런 게 생기고 있다 이런 거였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성장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O2O 기업들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최초로 1,000만 명을 최근에 돌파를 해서 이는 9년 만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게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가 빨리 성장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광고 효율성이 좋다 이런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신생기업에 대응해서 안정적인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6페이지부터는 배달의 민족이 성장해온 여정 중에 특징적이었던 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배달의 민족이 마케팅을 굉장히 젊은 층 타겟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민 신춘문예라던가 아니면 치물리의 자격시험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건 또 경쟁사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점이고, 또 특히 올해 배달의 민족을 주목하는 이유가 2019년부터 매출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배달의 민족 매출은 대부분 광고 매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드디어 식자재 쇼핑몰이라던가 공유 주방 사업 등의 부문에도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성공적인 첫 발걸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성장세를 이어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데, 앞서서 신흥국들에서 배달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배달의 민족 똑같은 이유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베트남 시장은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외식이 좀 힘들고 오히려 배달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30대 이하 젊은 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체로 IT 기반 서비스에 친숙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베트남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들도 이런 동남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여기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매출 다각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 처음 보고서 내가 약간 이거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배달의 민족을 다뤘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자료가 써져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지, 그거가 언제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거 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의 매출 여기다 해놨지만 어떻게 매출 구성돼 있고 이런 걸 좀 더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연구원이 이제 나는 우리 하우스의 스타일은 그냥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하지만 당연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되는 거고, 기업을 다룰 거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속에서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되게, 나는 뭐 우리가 이건 팟캐니까 이건 아주 솔직히 말하는 거야. 오유리한 연구원 생각은 어때?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전 이걸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상품 매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실제로 시켜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님 서비스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뭐지? 했는데 그게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팔고 있어요. 배민상회에서. 그래서 판매자들한테 또 역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쪽으로 다각화 시켰다는 게, 그리고 그 마진도 이제 어떻게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더 많은 고객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페14도 그렇고 코리아센터도 그렇고 다 지금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그쵸. 그 안에 셀러들이 다 모여 더전 비전도 있으니까. 플랫폼의 비즈니스 본질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옛날에 사입삼촌 그때 말씀드리면서 그게 인터넷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옛날에 뭐 치킨집이나 아니면 짜장면집 가면 양파 거래처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치킨은 뭐 치킨 소스 거래처 있을 거고, 무 거래처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다 지금 한데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B2B 시장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좋게 본다, 내지는 뭐
비슷한 업체가 뭐 마진이 얼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향후의 수익성을 더 제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실제 어려운 작업이고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랑 배달민족 관심이 많은데 정작 투자자의 시각에서 궁금한 거는 얘가 어쩌므로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또 당연히 배달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뒤져볼 필요도 있는 거거든. 당당히 이제 앞으로 음식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산업과는 도대체 이게 정말로 어떤 식으로 얘네가 연결되고 있는가. 뭐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좀 더 다음에는 들어가 줬으면 한다. 고생했는데 막 급하게 일정 때문에 막 밀어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이제 댓글에 저 자식은 맨날 저 꼰대질만 하겠지만 나는 뭐 이게 그리고 너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의 시간이야 나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래서 아쉬움이 종목에 와서 확 왔었어 나는 그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미국 기업 두 개도 나도 당연히 이렇게 나가면 뒤져봐요. 근데 좀 뒤에 당연히 좀 여러 데이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회사 두 개 좀 얘기해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미국 회사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회사 중에 그룹허브와 도어대시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룹허브는 상장 회사고 도어대시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IPO를 예정해 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룹허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룹허브 역시 공격적인 M&A로 외형 성장을 지속한 그런 회사고 49페이지에 그림 53에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인수했는지 그 브랜드 몇 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허브가 지금 그룹허브 심리스인데 기존에 뉴욕 기반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던 심리스를 먹어서 그룹허브가 키웠고 또 대학 캠퍼스를 위한 모바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제 인수를 해서 또 그룹허브가 외형을 키웠는데 이런 인수들은 기술을 획득한다거나 아니면 R&D를 한다거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보다 플랫폼 사용자를 한 번에 더 많이 끌어온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고 현재 또 좀 특징적인 게 그룹허브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독점 계약이 굉장히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지금 그런 상태고 또 미국도 자체 배달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기존에 있는 대형 배달 회사와 활발하게 독점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룹허브가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좀 못하고 지나갔는데 42페이지에 미국 시장의 음식 배달 시장이 또 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패스트푸드 배달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 특히 많은 점 때문입니다. 그 차트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식사 위주라기보다는 패스트푸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시키고 그것도 특히 피자를 시키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수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미국 시장의 핵심이었는데 그 도어대시나 다른 3사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맥도날드가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룹허브까지 이제 거래 파트너로 추가해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게 요점이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우버랑 아마존이 공격적 M&A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림 54에서처럼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대부분 점유율 하락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버이츠나 도어대시의 이 그룹허브의 기존 점유율을 더 뺏긴다면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어대시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아직 상장된 회사는 아니라 데이터가 좀 적은데 지금 펀딩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52페이지 그림 56을 보시면 시리즈 F까지 펀딩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리즈 A가 최초의 벤처 캐피탈 자금, 실제 팀이나 제품 개발할 때 들어간 자금이고, 시리즈 B가 개발 단계에 걸쳐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이제 넘길 때 그때 자금이고, 시리즈 C는 그 라스트 스테이지의 첫 번째 펀딩이라고 해서 IPO 지원이나 그 인수를 좀 백업하기 위한 그런 자금입니다. 여튼 이런 캐피탈이 F까지 많이 진행되었다. 이게 요점이었고요. 앞으로 넘어와서 도어대시가 최근에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가격이나 경쟁 구도 사이에서 품질 정책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충성도가 좀 있어요. 그 점이 좀 강점이고, 이제 IPO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가지고 더 분위기가 쏴해져가지고 그러는데 뒤에 부분은 뭐 다 데이터로 되죠. 사실 뒤에 음식료 관련된 의류 뭐 모든 내수 관련된 데이터는 다 실어놨죠, 글로벌. 네네. 그는 뭐 추후로 좀 더 여러 가지 자료는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니까 계속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영아 해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그 기업 데이터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신만 재밌으면 당신만 재밌으면 문제 없죠. 내가 재밌고 나보다 투자자가 재밌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보면 좀 우리 우혜영 연구원도 처음에 이제 발표시켰더니 뭐 그때 댓글에 별게 다 실렸다며 뭐 준비시켜서 나오게 하세요 모르는데 아니 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파케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뭐 우리가 그때 맞출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거고. 나는 오늘 심지현 연구원이 어떤 스타일인지 더 많이 이해했어요.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좀 괜히 압박도 해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앞에 개론은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주 좋은데 강론에 가면 약하구나. 강론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우리 녹음할 때 자료 쓸 때는 강론을 좀 강화해서 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우리 심지현 연구원 발전하는 모습을 확해 분들 확인하시고 오리나 연구원은 엄청 귀찮아하는 표정인데. 아니 저 배고파서 떡볶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다.